자, 이제 볼까요? 자, 11회 보도록 합시다. 자, 1번부터 볼게요. 다음 선사시대에 대한 설명 중 시기가 다른 하나는, 자, 1번 민무늬 토기 위에 덧띠 토기, 검은간 토기 등이 사용되었다. 자, 여기 보시면 민무늬 토기 그리고 덧띠 토기. 요 덧띠 토기는 입술이 뚱뚱한 토기죠. 이렇게 주둥이가 좀 도톰한 토기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검은간 토기. 자, 그러면 요 토기들은 철기 시대죠. 네. 시대로 써봅시다. 철기 시대. 자, 두 번째, 중국으로부터 명도전, 반량전 등이 유입되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중국과의 교류가 활발했음을 알 수가 있죠. 중국과의 교류가 활발했음을 알 수 있고, 자, 명도전, 반량전, 오수전 이런 중국의 화폐들인데, 이런 것들은 청동화폐예요. 여러분이 또 만약에 청동화폐다라고 써있다고 해서 청동기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당연히 철기 시대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지배층의 무덤으로 고인돌 돌널 무덤이 축조되었다. 자, 우리가 무덤 신석기 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무덤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흙으로 덮은 토장, 그래서 신석기는 토장이라고도 하고 토묘라고도 해요. 그래서 요 신석기 때 같은 경우는 뭐 어떤 무덤이 남아있거나 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건 있죠. 동침신전 앙화장이라는 게 있었어요. 동침신전 앙화장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자, 이거는 뭐냐면 시신을 흙으로 덮는데 머리를 동쪽으로 두고 얼굴이 위로 올라오게 묻는 거예요. 묻는다기보다는 이렇게 이제 놔두는 거죠. 그래서 운기 굴포리 석호항에서 이런 게 발견이 됐어요. 동침신전 앙화장이라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청동기 시대는 여러분 아는 것처럼 고인돌, 그리고 돌널 무덤, 돌무지 무덤 이런 게 있죠. 자, 그 다음에 철기 같은 경우는 널무덤, 동무덤, 널무덤, 동무덤. 그리고 널무덤, 가운데는 널무덤인데 여러분 이런 거 기억나요? 가운데는 널무덤인데 주변에는 이렇게 도랑을 파서 무덤임을 나타내는 사만의 무덤이 있었어요. 주구묘라고 하는 것도 있었죠. 그래서 이런 건 여기 가운데가 널무덤이에요. 널무덤인데 바깥에 도랑을 파서 무덤을 표시한, 그래서 이게 사만에서의 주구묘. 사만 중에서도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마한이죠. 마한에서의 주구묘 같은 것들도 있었다. 어쨌든 철기 시대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별을 할 수 있고, 여기서 말하는 널무덤은 나무, 여기서 독은 항아리죠. 그래서 나무나 항아리 같은 걸로 만든 건 철기. 그 다음에 청동기는 고인돌, 돌널무덤, 돌무지무덤. 재료가 돌이죠. 그래서 이런 차이점 구분을 좀 하시면 되겠죠. 자, 어쨌든 여기에서는 지금 청동기를 말하는 거죠. 네, 요거를 말했으니까 청동기 시대.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잔무늬 거울과 세영동검 등이 제작되었다. 철기. 철기 시대에 청동기가 독자적으로 발전했음을 알 수 있다. 철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청동기의 독자적 발전을 알 수 있는 것들이 세영동검, 잔무늬 거울, 그리고 여기는 빠져있지만 하나 더 있죠. 거푸집 이런 것 등이 있다. 그래서 이 중에서는 철기, 그리고 여기도 철기, 그런데 청동기. 정답은 3번 찾으시면 되겠죠. 정답은 3번. 그래서 유물과 유적은 뭐 여러분 당연히 체크해 두시고, 선사시대에서 문제가 만약에 어렵다 그러면은 유적지가 나올 수 있다고 했죠. 구석기나 뭐 이런 유적지들. 그래서 이런 것 등을 좀 체크해 두셔야 돼요. 뭐 가장 오래된 유적인지, 가장 먼저 발견된 유적인지, 이런 것들이 있죠.
구석기 시대를 확정한 유적인지 뭐 이런 것들 구석기는 조금 복잡하니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2번으로 갈게요. 가와 나 왕의 공통점으로 옳은 것은 자, 왕은 수도를 웅진에서 사비로 옮기고 국호를 남부여로 고쳤다. 중앙 관서를 22부로 정비했다. 가는 백제 성왕이 되겠죠. 자, 그래서 백제 성왕 같은 경우는 일단 사비 천도 그리고 국호 남부여 그 다음에 중앙은 22부 정비 그리고 지방은 5부 5방 정비 5부 5방 정비 이런 것 등이 있죠. 자, 그리고 한강 일시 회복 한강 유역을 일시적으로 회복했다. 한강 하류를 점령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백제 성왕 6세기 전반 뭐 6세기 한 중반 정도까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까요? 왕은 화랑도를 국가적인 조직으로 개편해서 인재를 양성하였다. 활발한 정복 활동을 벌여 정복한 각 지역에 순수비를 세웠다. 신라 진흥왕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6세기 한 중후반 여기도 뭐 한 중반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신라 진흥왕의 업적은 일단 한강 유역을 차지하게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 한강 상류는 누구로부터 뺏어온 거예요? 한강 상류. 한강 상류는 고구려로부터 뺏어온 거죠. 당연히. 그래서 여기에다가 단양 적성비를 세웠고 자, 그 다음에 한강 하류는 누구한테 뺏어왔냐? 바로 백제한테 뺏어온 거죠. 정확히 하면은 배신 때려서 뺏어온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는 북한산 순수비를 세우게 되죠. 그래서 한강 유역을 차지했다. 자, 그 다음에 진흥왕의 나머지 업적을 뭐 한번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한번 쭉 써볼까요? 개국, 대창, 홍제라는 연호를 사용했고 개국, 대창, 홍제 연호를 사용했고 그 다음에 화랑도를 국가적인 조직으로 개편했고 그 다음에 역사책을 편찬하기도 하죠. 역사책은 누구? 거칠부 시켜서 거칠부의 국사 그래서 역사책을 편찬하기도 하죠. 그리고 불교를 정비하기도 하죠. 그래서 불교 교단을 정비할 때는 고구려에서 해량이라는 승려를 데려오기도 하죠. 고구려 해량을 이제 데려와서 국통으로 삼으면서 불교를 정비하기도 한다. 이런 것들이 뭐 대강 이런 것들이 있다. 자, 그러면 공통점을 물어봤으니까 1번부터 볼까요? 율령을 반포하여 통치체제를 정비했다. 자, 여기다 한번 써봅시다. 율령, 반포. 자, 그러면 율령, 반포를 우리가 얘기하려면 고구려, 백제, 신라 다 얘기해야 되겠네요. 고구려? 고구려 율령, 반포는 누구예요? 소수리망. 자, 그럼 백제는 고이왕, 3세기 고이왕. 신라는 법흥왕. 공통점이 없네. 두 번째. 자, 고구려를 공격해서 한강 유역의 일부를 확보했다. 그쵸? 요 고구려를 공격해서 한강을 확보할 때 신라와 백제가 연합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한강 유역을 일시 회복할 때 고구려를 공격해서 뺏어왔었다. 그래서 요 백제 같은 경우는 한강 하류를 차지했었고 그 다음에 신라 같은 경우는 한강 상류를 차지했었는데 요 한강 하류를 배신 때려서 신라가 차지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고구려로부터 둘 다 한강을 뺏어왔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 자, 그럼 나머지 불교를 공인해서 사상 통합을 꾀했다. 자, 3번 불교 공인. 자, 이제 불교 공인은 고구려, 백제, 신라 어느 왕인지 한번 체크해 봅시다. 고구려는 어느 왕이에요? 당연히 소수리망. 백제는 어느 왕이에요? 침류왕. 신라는 어느 왕이죠? 법흥왕.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 그다음에 4번은 요 아래다 쓸게요. 4번. 자, 왕위의 부자 상속이 확립되어 왕권이 강화되었다. 왕위의 부자 상속은
역시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나라별로 한번 체크해 봅시다. 왕의 부자상소 고구려는 어느 왕? 고국천왕이죠. 고국천왕 2세기 고국천왕. 백제는 어느 왕이에요? 백제는 근초고왕. 근초고왕이 왕의 부자상속이죠. 신라는 어느 왕이죠? 신라가 조금 헷갈리지. 네, 눌지마립감. 눌지왕이에요. 그래서 여기 율령반포나 불고궁이는 사실 비슷비슷하잖아요. 뭐 침략 정도 빼면은. 근데 여기는 조금 헷갈릴 수 있어. 그래서 고구려는 고국천왕, 백제는 근초고왕, 신라는 눌지왕, 눌지마립간.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일단 나왔죠. 2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고, 그래서 요거는 좀 여러분이 확인을 다시 한번 해두시면 돼요. 아, 요런 왕들의 업적이구나. 요런 것들은 헷갈리기 쉽잖아요, 사실. 요런 거 체크 한번 해두시고. 자, 우리는 3번 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 자료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5월 중에 고구려 대왕이 상완군과 함께 신라의 동이 매금을 만나 영원토록 우호를 맺기 위해 중원해 왔으나 신라 매금이 오지 않아 실행되지 못했다. 이에 고구려 대왕은 태자공 전부 대사자 다우안노가 이곳에 머물러 신라 매금을 만나게 하였다. 자, 여기에서 지금 이 자료와 관련된 설명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는데, 자, 요게 뭐냐? 바로 고구려 장수왕의 중원 고구려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고구려 장수왕의 중원 고구려비. 요 내용 자체가 여러분이 이제 요 내용만 딱 보더라도 이거 중원 고구려비구나 이렇게 알 수 있을 정도.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첫 번째 줄에 신라의 동이 매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동이라는 건 신라를 동쪽 오랑캐라고 취급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세상의 중심이니까 신라는 나보다 좀 떨어지는 오랑캐야. 이렇게 취급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동이 매금으로 봤다는 건 신라보다 본인들이 우위에 있다라고 표현한 거고, 매금은 뭐냐면 신라 왕을 낮춰서 표현한 거예요. 네, 너는 좀 나보다 낮잖아.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줄에 동이 매금, 두 번째 줄에 신라 매금, 네 번째 줄에도 신라 매금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매금이라는 건 남의 나라 왕인데 낮춰서 표현했다는 건 내가 너보다 위야 라는 걸 나타내는 거고, 이 당시에 고구려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동아시아의 강국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요 중원 고구려비에는 어떤 게 되어 있냐? 내가 요 동아시아의 강대국이면서 내가 천하를 다스리는 세력이야. 약간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동아시아의 핵심 강국이라는 의식을 담고 있다. 이런 걸 우리가 요즘에는 세계관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여기서 이제 천하의식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내가 제일 잘 나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 자, 그러므로 이 중원고구려비에서는 예를 들면 장수왕의 남진정책, 남하정책 또는 남진정책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한강 이남을 점령했음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한강 이남을 점령했는데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남쪽 국경선을 말하는 거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점령했냐면 중령에서부터 남양만까지. 중령에서부터 남양만이요. 중령이면 어디쯤이냐면은 이거 어디라고 표현해야 되지? 중령이면 이제 경상도 쪽이고, 그 다음에 남양만이면은 지금으로 하면은 평택쯤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해안 쪽에. 그래서 이렇게 쭉 서해안에서부터 이제 경상도 쪽, 말하자면 동해안 쪽까지 연결했으니까 한강 아래쪽을 쭉 점령했다라는 걸 여기서 이제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남진 정책을 실시했고, 남진 정책, 남하 정책, 그리고 한강 이남을 점령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이거는 이제 장수왕 때 만들어진 걸로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 장수왕 때냐 아니면 그 뒤에 문자왕 때냐고 약간 이론이 있어요. 약간 의견이 조금 분분하긴 한데 그냥 우리는 장수왕으로 알고 있으면 돼요. 상관없고, 그 다음에 광개토대왕 능비, 중원고구려비 다 장수왕 때 만들어졌다. 우리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이제 그게 만약에 이제 정확한 이론이 나오면 그게 이제 책이 바뀌겠죠. 그런데 아직은 의견만 좀 분분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거 어느 왕 때 만들어졌어 이런 식으로 문제는 안 나올 거예요. 이의 제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로 안 나올 거니까. 왜 우리 지난번에 지방직 시험에서도 이거 좀 그런데 답이 좀 두 개일 수 있을 것 같기도 해
라는 거 이거 그냥 넘어갔잖아요. 말하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국가 시험에서는 이의제기를 잘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니까 완전 틀린 거 아니냐. 지난번에 오타 같은 경우는 빼박이었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냥 맞는 정답으로 해줬지만 웬만하면 이의제기를 잘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내가 틀렸어라는 걸 인정하기 싫은 거지.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렇게 좀 야 이거 좀 애매한데? 정확하지 않잖아? 이런 거는 시험 문제 잘 안 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래서 장수왕. 자, 그러면 어쨌든 여러분의 이 문장만 딱 보고 신라 동이 매금이라고? 아, 그럼 중앙 고구려비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아, 이거는 장수왕이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가장 옳은 것은 1번. 스스로가 천하의 중심을 자부하는 고구려인의 천하관이 반영되어 있다. 이거죠. 네. 내가 동아시아의 강국이야. 라는 걸 나타냈다. 그래서 요게 정답.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신라가 중령 이북 지역을 점령하고 세운 비석이다. 요 신라가 중령 이북을 점령했다. 중령 이북이 아까 제가 경상도라고 그냥 말했는데 경북 영주쯤 되거든요. 그래서 영주, 뭐 풍기 요 지역이니까 그러면 신라가 요 지역을 점령하고 세운 비석이다라고 하면 한강 이북 지역을 점령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강 여기서는 상류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한강 상류. 그래서 여기서는 단양 적성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라의 단양 적성비를 얘기하는 거고. 자, 3번. 고구려의 건국과정과 수묘인에 대한 기록이 이루어져 있다. 자, 고구려 건국과정, 수묘인, 그리고 광개토대왕의 업적 이런 것들이 담겨있는 비석이 광개토대왕릉비. 자, 그 다음에 4번도 마찬가지죠. 광개토대왕의 정복활동의 성과를 기록한 비문의 내용이다. 요거는 광개토대왕릉비에 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광개토대왕릉비에 고구려의 건국과정부터 쭉 설명이 돼 있어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시험에 잘 나오진 않지만 고구려 건국 설화를 최초로 기록한 자료가 광개토대왕릉비다. 이렇게 보기도 해요. 자, 근데 어쨌든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 수묘인은 뭐냐면 여러분 들어봤죠? 묘를 지키는 사람들을 수묘인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이 담겨 있다. 자, 그러므로 정답은 1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4번 보도록 할게요. 밑줄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는 12살에 당으로 유학을 떠나 17살에 빈공과에 합격했죠. 그 이후에 여러 요직에서 벼슬 하다가 황소의 난, 여기서 말하는 황소는 농민. 예, 그래서 중국에서 농민 봉기가 일어난 게 황소의 난. 왜 우리 만적의 난 이런 것처럼 황소의 난이 있었어요. 황소의 난이 일어나자 이를 토벌하는 경문을 지어서 명성을 떨쳤다. 이 경문이 여기다 써볼게요. 토황소 경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토황소 경문. 그래서 황소의 난을 진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썼는데 이 글이 어찌나 과격한지, 예, 막 엄청 과격한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명성을 떨쳤는데 10년 정도 이제 돼서 10년을 조금 못 채우고 28살에 귀국을 했죠. 그리고 진성 여왕에게 이제 건의, 개혁을 나타내는 시무상소를 올렸다. 자, 시무상소를 올렸다고 했으니까 이게 바로 시무 10조를 진성 여왕에게 올렸다. 우리는 이것만 보더라도 아, 이 사람은 최치원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최치원은 진성 여왕 때쯤 사람이니까 신라 하대 인물이고 육두품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개혁을 요구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자 전국을 유람하면서 지내다가 세상을 떠났다. 이게 이제 벼슬을 버리고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유유자적하게 살다가 죽었다는 거잖아요.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은둔 생활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은둔 생활을 하다가 결국에는 죽게 되죠. 요 채치원의 호가 고운이거든요. 그리고 해운이라는 호도 있어요. 그래서 왜 그 해운대의 해운 있죠. 그게 요 채치원의 호를 딴 거다. 요런 얘기도 전해지기도 해요. 자, 그러면 채치원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저서. 네, 저서. 요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저서를 한번 여기다가 쭉 써볼게요. 자, 개원필경이라고 하는 문집이 있어요. 개원필경이라고 하는 문집이 있고 그 다음에 토황소경문은 금방 얘기했고 그 다음에 해인사 묘길상탑기라고 해서 이제 탑, 비석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기록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뭐 신라가 굉장히 좀 혼란스럽다라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법장화상전, 그리고 사산비문이라고도 하고 비명이라고도 하는데 4개의 비석을 말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일부라도 남아있는, 일부라도 조금씩 남아있는 것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제왕연대력. 이 제왕연대력은 남아있진 않아요. 그런데 다른데 이거를 뭐랄까요? 인용한 글이 남아있는 거죠. 책은 없고 인용을 했다는 것만 남아있고, 그 다음에 뭐 사륙집이라거나 이런 것들은 그냥 전해지기만 할 뿐. 그러니까 없어요. 책은 없는데 현존하진 않는다. 그런데 나머지는 조금씩 남아있긴 해요. 자, 어쨌든 최치원 한번 봅시다. 자, 1번. 화랑들의 전기를 모은 화랑세기를 판찬했다. 자, 최치원하고 가장 많이 비교되는 인물이 바로 김대문이라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성덕왕 때의 진골 출신 인물이죠. 그래서 여기는 신라 하대잖아요. 최치원은 신라 말기 육두품이고, 그 다음에 김대문은 성덕왕 때, 그러니까 신라 중대이면서 진골 출신이기 때문에 비교가 좀 잘 된다. 자, 그러면 김대문의 저서를 또 써볼게요. 비교를 해야 되니까. 화랑세기, 한산기. 자, 화랑세기, 한산기, 그리고 계림잡전, 그리고 고승전, 이런 것들이 있죠. 특히 이 중에서 많이 비교되는 게 요거예요. 기원필경하고 계림잡전하고 조금 헷갈릴 수 있지. 그치? 비슷비슷하잖아요, 표현이. 그래서 기원필경과 계림잡전이 헷갈릴 수 있는데, 요 계림이라고 하는 게 신라거든요. 신라, 경주. 그래서 계림잡전이면 요 계림이라는 게 닭이 울었던 숲이라는 뜻이니까 그 신라의 건국설화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요 계림이 경주네? 그러면은 김대문이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헷갈리니까 어쨌든 요거 좀 안 헷갈리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1번은 아니고, 자, 2번으로 가볼게요. 자, 고려 현종 때 문창후라는 시호를 추중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려 현종이 문묘라고 해서 훌륭한 선비들, 이제 성균관처럼, 그때는 국자감이겠죠. 이런 데서 제사를 지낼 때, 요 최치원이 워낙 훌륭한 이제 선비니까, 요 최치원을 제사를 지내면서 요 최치원에게 이제 시호를 내린 거예요. 그게 바로 문창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최치원을 문창호라는 칭호를 내렸구나. 고려시대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 왕에게 화왕계라는 글을 바쳐 간신을 멀리할 것을 건의했다. 화왕계라고 하는 글을 바쳤다. 설총이죠. 그래서 설총은 여러분이 자 신문왕 때쯤 인물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설총하면 여러분이 2가지 생각하시면 돼요. 첫째, 이두를 정리해서 한자의 보급에 기여했다. 그 다음에 화왕계라는 글을 신문왕에게 바쳤다. 그래서 설총하면 2가지 떠오르시면 되고, 설총 육두품인 건 다 아시죠, 여러분? 원효의 아들이니까. 4번, 외교문서에 능통했고, 그 다음에 불교를 새외교로 비판했다. 자, 이 사람은 누구냐면 강수, 한 문무왕 때쯤의 인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신라에서 외교문서를 굉장히 잘 써서, 자, 요 외교문서를 굉장히 잘 썼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쓴 외교문서 중에 청방인문서라든가 답서린기서, 서린기라고 하는 장군이 우리나라 쳐들어오기도 했던 사람인데, 요 서린기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답을 하는, 이 사람의 어떤 물음에 대해서 답을 하는 요런 외교문서를 썼고, 그 다음에 불교를 새외교로 비판했다. 새외교라는 게 세속적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교가 좀 더 고귀하고 그런 거지, 학문적인 거지, 요거는 세속적이지, 이렇게 비판했다는 얘기죠. 새외교로 비판.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체크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여러분 만약에 2번의 문창후 모를 수 있잖아요. 하지만 풀 수 있지. 왜냐면 2번 몰라도 나머지 1, 3, 4는 알아야 되거든. 뭔 말인지 알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4번 문제를 풀 때 문창후 나 처음 들어봤는데, 그래도 2번이 답일 수밖에 없는 게, 나머지 제시문은 누군지 알아야 돼요. 그 정도는 우리가 알고 가야 한다. 알지? 그래서 요거는 틀릴 수가 없는 문제다, 이 말이지.
알겠지? 틀리면 안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문창으로 모르더라도 충분히 풀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막상 시험 보러 들어가면 사실 우리가 내가 아는 문제만 나오진 않잖아요. 그렇지 않아? 어떻게 내가 아는 것만 나오냐. 모르는 게 나올 수 있지.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오감을 다 동원해서 문제를 풀어야지. 알겠지? 어쩔 수 없어. 내가 진짜 어떻게든 짜내서 문제를 풀어야 되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야. 나 모르는데 그래도 풀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문제만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모든 다 이 감각을 다 동원해서 오감뿐만 아니라 육감까지 동원해서 다 풀어야 된다 이 말이죠. 어쩔 수 없지. 자, 5번 볼까요? 다음과 같은 시기에 제위했던 구강대의 사실로 옳은 것은 성균관을 다시 짓고 이색을 판개성부사 겸 성균관 대사성으로 삼았다. 이색이 다시 학칙을 정하고 매일 명륜당에 앉아 경전을 나누어 수업하였는데 강의를 마치면 함께 논쟁하느라 지루함을 잊었다. 이에 학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였고 서로 함께 눈으로 보고 느끼게 되니 정주성리학이 비로소 흥기하게 되었다. 자, 여기서 성균관을 다시 짓고 이색을 성균관 대사성으로 삼았다라고 했죠. 요 첫 번째 문장만 딱 보더라도 공민왕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엄청 많이 여러분이 봤던 제시문 이어야 되는데 굉장히 여러 번 나왔는데 그래서 자 일단 고려 말에 그리고 이색 사람 이름이잖아요. 이색 이 사람이 누구냐? 정몽주 정도전의 스승이에요. 네. 그래서 성리학의 되게 유명한 학자. 그래서 이 사람을 성균관 대사성이면 지금으로 하면은 서울대 총장쯤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로 임명을 해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성균관을 정비하도록 했다 이 말이니까 그래서 이제 유교를 발전시켰구나. 그래서 맨 마지막에 정주성리학이라는 게 그냥 성리학이랑 똑같은 거예요. 정주학이라고도 하거든요. 성리학을. 그래서 와 이거는 성리학을 발전시켰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공민왕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우리가 지난주 수업에서도 공민왕 했던 것 같아요. 한 100번은 한 것 같지 않아? 공민왕? 이제는 다 외우고 있을 것이다. 여러분이 공민왕의 업적 정도는 공민왕 같은 경우는 원명 교체기이기 때문에 개혁이 가능했지만 개혁은 실패하게 되죠. 공민왕이 굉장히 잔인하게 살해를 당하면서 죽임을 당하면서 결국엔 실패하게 되죠. 자, 그러면 공민왕의 사실로 옳은 것 바로 우리 제시문 가볼게요. 1번 고려의 부원배들이 입성을 추진하였다. 부원배가 뭐냐면 친원파.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우리 친일파처럼 그런 나쁜 세력들을 부원배, 그러니까 건문세족인 거죠. 건문세족, 친원파, 그다음에 부원배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자 건문세족들이 즉 친원파라고 쓸게요. 친원파들이 거기 보시면은 입성을 추진했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를 중국의 원나라의 하나의 성으로 포함시켜 주세요.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입성책동이라고 그래요. 입성책동이 뭐냐? 우리나라를 원나라로 포함시켜 주세요. 우리나라 일본, 원나라로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표현하면 우리나라를 원나라의 하나의 행성으로,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지역으로 포함을 시켜달라고 하는 거니까 요거는 친원파들이 원나라한테 제시했었고 이거를 4번 정도 우리나라에서 주장을 하게 되는데 주장할 때마다 원이 거절했어요. 뭔 소리야? 너네는 안 돼. 우리 세조, 쿠빌라이가 너네는 그냥 놔두라고 했어. 그러면서 세조구제라는 표현이 이제 여기서 나오게 되는데 어쨌든 그러면 어느 왕 때 있었냐? 충선왕, 그리고 충숙왕, 그리고 충해왕 때 있었어요. 충선, 충숙, 충해왕 이렇게 있었고 충해왕 때 2번 있었어요. 입성책동이. 충선왕 1번, 충숙왕 1번, 충해왕 2번. 그래서 요때마다 원나라에서 거절했어요. 안 되는데? 너네는 그냥 놔두라고 했는데? 그래서 거절했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거를 입성책동이라고 하고 공민왕이 아니다. 자, 2번째. 의염창을 설치하고 각연법을 실시했다. 이것도 엄청 많이 나오죠. 이게 뭐냐면 여러분 소금의 전매제를 실시한 거잖아요. 충선왕 때 소금의 전매제. 자, 그 다음에 3번. 자, 전민변정도감을 최초로 설치했다. 최초? 이거 조금 그런데. 자, 전민변정도감이라는 게 무슨 기구죠? 만약에 역할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우리 전에 시험 문제 지방직에 나왔었잖아요. 요거는
왜 그런 거 있잖아. 억울하게 토지를 빼앗긴 사람 토지를 돌려주고 노비 만들어진 사람을 다시 양인으로 풀어주고 이런 기구가 전민변정도감. 특히 억울하게 토지를 빼앗긴 사람들에게 토지를 나눠주는 역할을 다시 되돌려주는 역할인 거죠. 그런 역할을 했는데 가장 먼저 만든 건 원종 때. 원종. 그러니까 공민왕이 처음 만든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 뭐라고 했었냐면 전민변정도감이 나오면 공민왕을 먼저 떠올리는 게 좋긴 한데 신돈이 나오면 더 정확하다. 그리고 전민변정도감은 공민왕 때만 있었던 게 아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었죠. 신돈 나오면 공민왕이라고 알고 있으면 되는데 이게 조금 그래 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원종 때, 그리고 충렬왕 때, 공민왕 때, 우왕 때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공민왕 때는 신돈이 나오면 더 좋아 이렇게 얘기했었죠. 전민변정도감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건 공민왕이긴 한데 공민왕 때 처음 만든 게 아니니까 신돈이 같이 나오면 무조건 100% 공민왕이지만 최초는 아닌 거죠. 자, 만약에 최초라고 물어봤으니까 이거는 원종이 되겠죠. 원종. 원간섭기가 시작될 때쯤에 원종이니까. 자, 그래서 3번이 그래서 아닌 거예요. 3번 체크한 친구들이 있겠죠. 근데 아니다. 자, 4번 홍건적의 침입으로 복주로 피난했다. 자, 홍건적이 우리나라에 2번 쳐들어왔어요. 2번 다 공민왕이었어요. 자, 그리고 2차 침입 때, 홍건적의 2차 침입 때 왕이 복주는 안동이에요. 안동으로 피난을 갔다. 안동으로 피난을 갔다. 그래서 홍건적은 2번 쳐들어왔는데 2번 다 공민왕이었다. 정답은 4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알겠죠? 여기 3, 4번 고민하지 마시고 최초는 전민변정도감 최초는 원종, 그 다음에 홍건적이 나오면 무조건 어느 왕? 공민왕. 알겠죠? 홍건적 나오면 공민왕.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자, 6번 보겠습니다. 가와 나 사이 시기 사이에 사실로 옳은 것은 자, 봅시다. 왕이 어느 날 홀로 한참 동안 통곡했다. 이자겸이 18자가 왕이 된다는 비기가 원인이 되어 왕위를 찬탈하려고 도각을 떡에 넣어 왕에게 들었던 바 왕비가 은밀히 왕에게 알리고 떡을 까마귀에게 던져주었더니 그 까마귀가 그 자리에서 죽었다. 자, 여기에서 가는 이자겸의 난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요 지문, 요 똑같은 제시문에 왕의 밑줄이 쳐 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럼 어느 왕일까요? 왕에 만약에 밑줄이 쳐 있으면 어느 왕이지? 1126년 인종. 그래서 인종 때 이자겸의 난, 묘청의 난, 뭐 다 일어났잖아요. 요런 것들. 그래서 만약에 왕의 밑줄이 쳐 있을 수도 있어. 그러면 인종이야.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또 이 제시문에서 이자겸이 빈칸일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러면 이자겸의 난이겠지? 이렇게 떡을 뭐 던져주고 어쩌고저쩌고 까마귀가 먹고 죽고 뭐 이런 얘기 나오면 아, 이자겸의 난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번째 거 볼게요. 몽골병이 이르자 윤후가 처인성으로 난을 피하였는데 몽골의 원수 살리타가 와서 성을 침해 윤후가 그를 사살하였다. 왕은 그 공을 가상히 여겨 상장군의 벼슬을 주었으나 왕이 이를 사양하고 받지 않았다. 자, 그러면 나는 자, 여기서 윤후는 누구? 김윤후? 김윤후. 그리고 여기에서 김윤후가 첫 번째 줄에 처인성에서 싸웠다고 했죠? 자, 몽골의 침입이 있었는데 몽골이 2번째 침입하고 5번째 침입이 있었어요. 1232년과 1253년이 있었는데 자, 그럼 2차 침입은 어디에서 싸웠어? 자, 제가 이렇게 쓸게요. 김윤후가 등장하는데 몽골의 2차 침입이 있고 몽골의 5차 침입이 있다. 그래서 둘 다 김윤후가 등장하는데 2차는 처인성에서 살리타 사살. 네, 처인성에서 살리타를 사살했고 그 다음에 2번째 5차 침입에서는 충주성에서 이때 노비, 뭐 평민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노비 문서를 다 불태워버렸다. 그리고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수학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 이제 뺏은 것들, 그런 군마 이런 것들을
백성들한테 다 나눠줬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자, 그래서 몽골의 2차 침입과 5차 침입이 등장하고 있고 2차는 처인성, 5차는 충주성. 그래서 우리는 김윤우를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지금 처인성이니까 요때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요 1226년부터 1232년까지 몽골의 2차 침입까지를 물어본 거예요. 요 사이를 물어본 거죠. 자, 그러면 1번부터 볼게요. 아, 그리고 나에서는 왕이 등장하긴 하는데 요 왕은 시험에 거의 나온 적이 없죠. 왕은 굳이 우리가 이제 궁금하면 왕은 고종이에요. 고종. 그런데 고려 고종 문제 나온 적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뭐 굳이 가에서는 왕이 시험에 나올 수 있어. 나온 적도 있고. 그런데 나에서 왕은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나온 김에 또 여러분이 궁금해할까 봐 하지만 시험에 안 나온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럼 1번 삼별초가 난을 일으켰다. 자, 삼별초의 난. 삼별초가 반란 일으킨 거죠. 왜? 개경환도에 반대하면서. 그래서 1270년에서 1273년까지. 그러면은 나 이후? 네, 나 이후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경대승이 도방을 설치했다. 자, 도방이 경대승이 설치한 건데 그러면 여러분 요 몽골이 침입했을 때가 집권자로 따지면 누구죠? 몽골이 쳐들어온 게 집권 세력으로, 그러니까 무신집권기인데 무신집권기 하면은 우리가 정중부부터 정중부, 경대승, 이의민, 최충원, 최우까지만 알아두시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요 중에서 요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가 누구야? 누구냐면 최우예요. 몽골의 1차 침입부터 그냥 쭉 최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최우가 집권했었던, 그러니까 최우가 집권했을 때 몽골이 처음 쳐들어온 거지. 그 뒤로 이제 뭐 바뀌었겠지만. 그래서 일단 최우 집권기에 이렇게 있었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도방을 설치한 거는 누구니까? 경대승이니까 이자겸의 난 이후에 무신정변이 일어난 거잖아요. 자, 정중부가 반란 일으킨 무신정변은 1170년이에요. 그러면은 1170년이니까 요 이자겸의 난 이후, 그리고 김윤우의 2차 침입, 김윤우의 이 활약, 처인성에서의 활약 전. 그래서 요 사이에 딱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경대승이면 최우 전이니까 무신집권 이후에 최우 사이에 경대승이 들어가잖아요. 연도를 모르더라도. 그래서 도방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1179년이거든요. 시기로 이제 굳이 우리가 따지자면 요 정도니까. 자, 그리고 3번. 팔만대장경의 조판이 시작되었다. 자, 팔만대장경의 조판은 1236년에서 1251년까지 16년에 걸쳐서 만들어졌다고 했으니까 요렇게 찾으시면 돼요. 그러면 1236년이니까 나 이후가 되겠죠. 자, 4번 여지를 축출하고 동북구성을 쌓았다. 동북구성은 1107년이니까 요거는 왕이, 여러분 왕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죠. 별무반을 설치한 건 숙종, 그 다음에 동북구성을 설치한 건 예종. 네, 왕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요거는 가 이전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 풀면 되니까 정답은 2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여기서는 여러분이 몽골이 쳐들어오기 시작한 시기가 누구 집권기? 최우 집권기를 기억하시면 되는 거지. 알겠죠? 자, 7번 보도록 할게요. 자, 미추친 이곳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옳은 것은, 자, 묘청은 풍수지리서를 내세워서 이곳에 대화궁을 짓고 천도하여 황제를 칭하고 금을 정벌하자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관료들의 반대로 힘들어지자 반란을 일으켰으나 약 1년 만에 진압되었다. 자, 7번은 묘청의 난을 얘기하는 거죠. 묘청의 난 1135년에 있었고, 자, 대화궁을 건립한 거는 1128년. 그래서 가끔 시험 문제에 뭐가 나오기도 하냐면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난 사이에 뭐가 들어가냐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자, 여기 우리 아까 했던 거죠. 이자겸의 난이 1126년, 묘청의 난이 1135년. 그래서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가? 대화궁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지시문으로. 아, 여기 대화궁이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한번 알아두시고. 왜냐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인종이 명령 내려서 대화궁을 건립을 했어요. 그래서 천도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천도 못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에 들어가죠. 자, 그래서 대화궁 건립, 그리고 묘청의 난인데, 자, 일단 우리는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서경파의 주장, 서경파의 주장만 한번 제가 써보고, 자, 서경파의 주장은 서경천도, 풍수지리설의 바탕으로 서경천도, 그 다음에 금나라를 정벌하자고 했죠. 금국정벌. 금나라를 정벌하자는 건 고구려 계승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스스로 황제라 칭하고 독자적 연호를 쓰자 칭제건원을 주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주장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게 바로 묘청의 난이고, 자, 묘청의 난에서는 나라 이름을 뭐라고 했고 연호를 뭐라고 했냐, 그리고 군대를 뭐라고 했냐, 이것만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나라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대위국. 나라 이름을 대위국. 자, 연호를 천개. 그리고 군대를 천견충이군. 천견충이군이라고 하면서 반란을 일으켰어요. 자, 그랬는데 결국에는 누가 진압? 개경파가 진압했겠죠. 김부식이. 김부식의 진압. 그래서 김부식이 여기 제시문에 나온 것처럼 한 1년여 만에 진압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주장은 사실 이 내용은 제가 그냥 설명한 거고, 묘청이 여기에서 여기로 수도를 삼자고 했잖아요. 어디로? 서경. 서경이죠. 서경은 그러면 어디야? 평양이지. 아, 여기서는 지금 평양을 말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평양 같은 경우는 우리 역사에 굉장히 여러 번 등장하는데, 물론 우리 지난번에 시험에도 이제 지방직 시험에, 국가직 시험에서 나왔었지만, 보시면 평양은 일단 고구려 장수왕이 천도했었고, 고구려 장수왕 때 천도를 하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묘청의 난이 일어난 곳이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여러분 또 반란이 뭐가 일어났냐? 조이총의 난 기억나요? 무신집권기 때 있었던, 그래서 그런 조이총의 난이 일어나기도 하죠. 조이총의 난, 그리고 최광수의 난. 자, 지금 조이총의 난이나 최광수의 난이나 모두 다 무신집권기 때 있었던 반란인 거죠. 그래서 이런 반란이 일어났었고, 아까 대화궁이 여기다 건립됐다고 했어요. 대화궁이 서경에다가 건립됐었고, 자, 그 다음에 조선시대로 넘어가면,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왜 임진왜란 때 조명연합군이 평양성 탈환했던 거 기억나요? 유성룡이랑, 네, 유성룡, 이여송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조명연합군, 임진왜란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명연합군이 평양성을 탈환했었다. 왜 임진왜란의 순서 물어볼 때 평양성 탈환 가끔 물어보죠. 1592년 1월에 평양성을 탈환했었다. 93년이죠. 1593년 1월에 평양성을 탈환했었고, 그 다음에 조선 후기로 넘어가면 왜 우리 사상 중에서 평양에 근거를 두고 있는 사상이 유상이에요. 유상. 왜 의주의 만상, 그 다음에 뭐 개경의 송상, 그리고 평양의 유상, 네, 평양의 근거지를 두고 있는 상인을 유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유상의 근거지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근대로 넘어가면 여러분 알죠? 제너럴 셔먼호 사건? 네,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일어났는데, 제너럴 셔먼호 사건은 1866년 7월에 있었고, 미국의 상선 제너럴 셔먼호가 평양으로 왔다가 침몰당한 사건이고요. 이것 때문에 신미양요가 일어나게 되고, 자, 그래서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왜 우리 대성학교, 오산학교 할 때 신민회가 만든 학교 기억나요? 그 대성학교가 평양에 있었어요. 안창호가 만든 대성학교가 1908년에 안창호 평양에다가 만든 학교죠. 자, 그 다음에 뭐 일제시대 하면 되게 유명한 물산장려운동? 네, 물산장려운동이 평양에서 시작됐고, 물산장려운동이, 자, 물산장려운동이 1920년대 초반에 평양에서 시작됐는데 누가? 조만식이 시작했고, 그 다음에 현대로 넘어오면 김구식이 김일성, 김두봉 만나러 간 거 뭐라고 하죠?
남북협상. 네, 요거 남북협상이잖아요. 남북협상은 1948년 4월에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평양. 물론 뭐 여기에 이제 안동도호부 이런 건 제가 따로 안 썼지만 왜 우리 삼국통일 과정에서 안동도호부가 또 평양에 있었고 이런 것들이 평양. 그래서 지난번에 시험에서는 국가직 시험에서는 요거 나왔죠. 제너럴 셔머로 사건이 나왔었고 무청의 난도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1번부터 볼게요. 1번 조이총은 무신 정권에 반대하여 반란을 일으켰다. 자 여기 있네요. 조이총의 난 1번. 그래서 1174년에 있었던 조이총의 난. 그리고 여기 최강수의 난은 1237년에 있었던 반란인데 요거는 고구려 부흥운동. 고구려 부흥운동으로 일어나. 왜 우리 고구려 부흥운동, 백제 부흥운동, 신라 부흥운동 있었잖아요. 무신집권기 때. 그중에 최강수의 난이 고구려 부흥운동에 해당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조이총의 난 1번. 자, 그러면 나머지 지역들 한번 볼게요. 2번. 자, 거란 침입 후에 나성을 축조했다. 나성이라는 건 도시를 삥 둘러서 쌓은 성이에요. 나성은 어디다 쌓았을까요? 왜냐면 제일 지켜야 되는 게 고려시대에 어디야? 수도겠지? 개경이지 뭐. 개경. 자, 3번에 망이망소이가 반란 일으켰다. 망이망소이는 어디서 반란? 공주명학소. 공주명학소에서 반란 일으켰고 충순현으로 승격을 시켜주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4번 몽골이 침입해오자 수도로 옮겨 약 30년간 항거했다. 이건 뭐 강화도. 그래서 여기 지금 공주명학소가 공주에서 있었다는 거. 왜 공주 석장리부터 공주 지역도 중요하잖아요. 웅진, 백제의 수도였으니까. 그 다음에 강화, 이런 지역이 다 중요하다. 자, 그리고 특히 일제시대 사건들 중에서는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 근현대에서는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 중요하죠. 여러분, 국채보상운동은 어디서 시작? 대구에서 시작, 그쵸? 그 다음에 형평운동은 어디에서 시작? 진주에서 시작. 그 다음에 물산장려운동은 아까 어디서 시작? 평양에서. 이렇게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물어볼 수 있어요. 형평운동은 진주, 그리고 국채보상운동은 대구, 그리고 물산장려운동은 평양. 이런 식으로. 네. 근현대사에서는 그렇게 물어볼 수 있다. 그리고 뭐 제너럴 셔머로 사건 이런 거 당연히 우리 기억하면 되고. 그래서 이 중에서는 1번, 요 조이총의 난 체크하시면 되죠. 자, 8번 볼게요. 가 구강대의 역사적 사실로 옳은 것은 가는 박연에게 악기를 개량하거나 만들게 했고 스스로 여민락 등 악곡을 짓고 소리의 장단과 높낮이를 표현할 수 있는 정간보를 창안하였다. 아울러 악곡과 악보를 정리하게 하고 아악을 체계화함으로써 아악이 궁중음악으로 발전하게 했다. 아악이라는 게 이제 고려시대 이렇게 중국에서부터 들여온 그런 음악인데 이게 이제 우리의 궁중음악으로 딱 정립되게 된 시기가 어느 시기냐. 그리고 여기에서는 지금 박연, 여민락, 정간보 이런 내용이 나온 거 보니까 세종, 조선 세종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관습도감이라는 걸 설치했어요. 그래서 이 관습도감을 설치하고 박연이라는 사람으로 하여금 아악을 정리하게 하였다. 이게 이제 업적이기도 하죠. 그래서 제시문으로 나올 수도 있는 내용이에요. 관습도감을 설치하고 박연으로 하여금 아악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게 하였다. 네, 이게 이제 제시문으로도 언급될 수 있어요. 이거 어느 왕 때 업적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으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제 요 문장 정도. 그리고 여민락, 정간보 당연히 알잖아요. 그래서 세종이구나. 자, 세종은 뭐 우리 한 100번 했으니까 제시문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주자소를 설치하고 개미자를 주조했다. 자, 주자소라는 관청을 설치해서 개미자라고 하는 걸 만들었다. 태종.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 아시죠? 태종, 개미자. 세종은 뭐죠? 세종, 갑인자. 갑인자, 경자자. 네, 그래서 태종, 개미자, 세종, 갑인자. 이거 많이 비교하잖아요. 헷갈리게. 네, 이거 많이 비교하니까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2번. 서운관을 관상감으로 계칭했다. 관상감이라고 하면 뭐 천문관측이겠죠. 그래서 이거는 세조 때 정비, 그 다음에 총통등록을 편찬해서 화약무기 제작과 사용법을 정리했다. 자, 세종, 총통등록, 세종 체크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4번 성현, 사람 이름이에요. 성현이
음악의 원리와 역사 등을 정리해 악학개범을 편찬했다. 악학개범이라는 건 음악백과사전. 네, 음악백과사전이죠. 성종. 자, 그러면 우리는 또 이것만 한번 체크해 볼까요? 또 세종이 또 서적이 되게 많잖아요. 편찬. 그래서 편찬, 나올 만한 편찬들 주로 많이 나오는 것만 한번 쭉 써볼게요. 일단 세종 때는 단력 만들었죠. 칠정산. 칠정산은 서울을 기준으로 하는 단력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최초의 농서 뭐예요? 농서. 농사직설. 최초의 농서. 자, 그 다음에 유교에 대해서 삼강오륜이죠. 이런 유교에 대해서 서민들이 알기 쉽게, 백성들이 알기 쉽게 글과 그림으로 설명한 거. 삼강행실도. 네, 삼강행실도. 요런 게 있죠. 삼강행실도. 그 다음에 우리 금방 나왔던, 제신문 금방 나왔던 화약무기 제작과 관련한 걸 정리한 내용이 뭐예요? 총통등록. 요 세종 때 총통등록. 총통등록 요런 거 있고.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나는 약재를 가지고 처방전을 만든 거죠. 그게 향약집성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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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향약집성방을 또 바탕으로 해서 또 의학 백과사전처럼 만든 책이 또 있죠. 그게 의방유취. 기억나요? 의방유취. 의방유취.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세종 때 편찬된 서적들. 자, 그래서 요 정도. 자, 그 다음에 한글 쓰고 나서 한글 훈민정음 창제하고 나서 이게 과연 한글로 좀 쓸만한가, 글자로 쓸만한가? 처음으로 쓴 책이 용비어천가. 네, 용비어천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요 시기에 만들어진 거구나. 세종 때 편찬 한번 쭉 정리해 본 거예요. 주로 많이 언급되는 것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9번 볼게요. 조선 전기 농업기술과 관련된 설명으로 내용으로 옳지 못한 것은. 자, 농업기술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고려시대, 조선전기, 조선후기 이렇게 이제 세 시기로 구분하는 게 제일 많이 언급된다. 1번부터 볼게요. 밭 일항이 아닌 밭 고랑에 보리나 콩 등을 심는 방식이 널리 확산되었다. 자, 보시면 밭 일항에 파종하는 방식을 밭 일항에 파종, 그리고 밭 고랑에 파종하는 방식이 다르다. 파종은 이제 심는다는 얘기고, 밭 일항과 고랑. 자, 요렇게 튀어나온 데와 들어간 데가 있잖아요. 튀어나온 데를 밭 일항, 들어간 데를, 이렇게 들어간 데를 밭 고랑. 그래서 밭 일항에 파종하는 건 농종법. 그리고 밭 고랑에 파종하는 거 견종법. 밭 고랑 기억, 견종법 기억. 이렇게 기억하시면 된다고 했죠. 그리고 둘 중에 어떤 게 조선 후기? 조선 후기가 어떤 거냐? 견종법이 조선 후기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그 전까지 농종법 사용하다가 조선 후기에 견종법을 실시했다. 조선 후기의 견종법. 자, 그럼 보세요. 밭 일항이 아닌 밭 고랑에 심는 방법이라고 했죠. 그러면 밭 고랑에 파종하는 방법이 견종법인데 조선 후기니까 1번이 조선 전기가 아니잖아요. 네, 1번이 정답인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자, 남부지방 일부에서 모내기가 실시되었다. 자, 그럼 모내기가 들어온 건 언제야? 우리나라에 모내기 처음 도입된 건 고려 말. 그런데 남부지방에서만 실시되다가 남부지방에서 조금 넓어졌는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벼와 보리의 이모작이 시작됐다. 조선 전기예요. 그래서 2번도 조선 전기고. 자, 3번. 밭농사에서 조, 보리, 콩의 2년 3작이 널리 확대되었다. 자, 요거는 한번 써볼게요.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2년 3작의 윤작법이라고 그래요. 윤작법은 돌려짓기라고도 하거든요. 돌려짓기. 그리고 2년 3작은 이제 조, 보리, 콩이죠. 조와 보리와 콩을 말 그대로 2년 동안 3가지 작물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돌려짓기를 윤작법이라고 하는데, 자, 윤작법이 보급된 시기가 있고 확대된 시기가 있어요. 보급은 이제 막 들어온 거지. 고려시대, 고려전기. 확대는 뭐예요? 널리. 그래서 확대는 일반화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자, 요건 언제냐? 조선전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급인지 확대인지 구분을 해야 된다. 시대가 달라진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확대라고 했죠. 확대 일반화. 확대면 조선전기예요.
확대면 조선 전기다. 그래서 2번, 3번 다 조선 전기. 자, 4번 볼게요. 12법이 발달하여 경작지를 묵히지 않고 계속 경작할 수 있었다. 자, 이것도 한번 체크해 볼게요. 12법은 걸음을 주는 방식이에요. 퇴비. 그래서 이게 뭐 밑걸음, 덧걸음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 12법만 알아두시면 되고 12법은 자, 12법의 발달. 자, 12법은 12법 발달. 자, 12법이 발달해서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휴경지가 감소했어. 휴경지가 소멸했어. 그래서 상경이 가능해졌어. 상경이 가능해졌다. 자, 휴경지가 감소했어. 그러면 고려시대. 자, 휴경지가 소멸했어. 소멸은 아예 없어졌다는 얘기죠. 휴경지는 쉬는 땅이에요. 1년 농사 짓고 1년 쉬거나 1년 농사 짓고 2년 쉬거나. 그런데 이렇게 쉬는 땅이 없어졌고 이제 매년 농사가 가능해졌지? 그러면 조선 전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12법의 발달로만 알고 있으면 안 돼. 고려도 12법의 발달이고 조선도 12법의 발달이야. 그런데 휴경지가 감소했어? 줄었어? 고려. 완전히 사라졌어? 그럼 조선 전기. 시기가 달라요.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이거는 시기를 좀 정확하게 알아둬야지 안 그러면 그냥 12법 발달하면은 헷갈린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 12법은 언제부터 등장한 거예요? 고려시대부터 등장한 거죠? 그러면 그 전에 고대, 뭐 삼국, 통일신라 이런 데는 12법이 없어. 알겠지? 아예 없어. 그것도 알아두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 중에서는 1번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1번. 자, 그다음에 10번 봅시다. 다음 궁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본래 월산대군의 집이었는데 임진왜란 이후에 선조가 임시 거처로 사용돼서 정릉동 행궁으로 불리다가 광해군 때 경운궁으로 개칭되었다. 국내에 서양식 건물이 여러 지어진 것이 주목된다. 주요 건축물로는 중화전, 함령전, 석조전 등이 있다. 자, 월산대군이 누구냐면요. 월산대군은 성종의 형이에요. 성종이 둘째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큰아들이 월산대군, 둘째 아들이 이제 자을산군, 잘산대군이라고도 하고 자을산군이라고도 하는데 요 자을산군이 성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형을 제치고 왕이 된 거죠. 그래서 성종 같은 경우는 사실 왕이 될 수 있는 서열이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작은아버지가 왕이었고 작은아버지의 아이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보통은 작은아버지가 왕이고 작은아버지 아기가 있으면 작은아버지 아들이 왕이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이 작은아버지와 아들이 너무 어렸고 2살쯤 됐어요. 제한대군이 2살쯤 됐고 그리고 나서 할머니와 어머니가 서로 이제 뭔가 이렇게 짬짬이 뭐 이제 그런 게 있었어. 그래서 본인을 형을 제치고 본인을 왕으로 삼아줬기 때문에 왕이 되기 좀 애매한 그런 위치였지만 왕이 된 거죠. 어쨌든 여기에서는 이 월산대군의 집터였는데 임진왜란 때 선조가 피난 갔다 오니까 경복궁이 다 불타버리고 뭐 있을 만한 데가 없어서 결국에는 이제 경운궁에 머물게 되고 이 경운궁은 나중에 이름이 뭘로 바뀌어? 덕수궁으로 바뀌게 돼요. 자, 그러면 요 경운궁, 덕수궁을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제시문으로 바로 가볼게요. 그리고 이 중에서는 여러분이 우리가 또 알아둬야 되는 게 요거죠. 덕수궁 하면은 석조전. 석조전은 연도를 물어볼 수 있다. 1910년. 왜 근현대사에 근대 문화할 때 덕수궁 석조전은 연도 물어볼 수 있다. 자, 그러면 1번 볼게요. 조선 후기에 그려진 동궐도에 그 모습이 남아있다. 자, 조선 후기에 이런 궁궐을 그리는 그림이 유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동궐도라는 게 있는데 동궐도는 창이라는 글자가 들어간 궁궐이에요. 창덕궁 그리고 창경궁. 네, 창덕궁, 창경궁. 창덕궁, 창경궁을 얘기하죠. 그냥 말 그대로 도성의 동쪽에 있다고 해서 동궐도인데 요 동쪽에 창덕궁과 창경궁이 있었어요. 그래서 창자 들어가는 궁궐이 동쪽에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2번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자, 조선시대 궁궐 중에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궁궐은 창덕궁이에요. 자, 그 다음에 3번 일제가 궁궐 안에 동물원, 식물원을 지었다. 일제시대 때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불렀냐? 창경,
원이라고 불렀어요. 왜 우리 유원지라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왕이나 왕실 사람들이 살던 궁궐에 식물원, 동물원 지어가지고 국민들이 막 와서 뭐겠어? 막 국민들의 어떤 말하자면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어떤 뭐 이런 그런 걸 보장하려고 한 거겠어? 훼손하라고 한 거겠어? 훼손하라고 한 거겠지. 야 와서 그냥 막 놀아. 야 궁궐이 뭐 별거야? 이런 거지. 자 여기서는 창경궁. 지금은 당연히 이제 보존이 되어 있고 다시 복구가 됐는데 너무 훼손이 많이 된 거죠. 그래서 자 그다음에 4번 부속 건물인 중명전에서 을사늑약이 체결되었다. 자 요게 바로 덕수궁이에요. 덕수궁 중명전에서 1905년에 을사늑약이 체결됐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덕수궁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고 고종황제가 집무실로 사용하던 궁궐이 바로 중명전. 아까 그 덕수궁 중명전이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까요? 만약에 이제 제시문으로 나올 만한 거 명성황후가 시해된 궁궐이다. 명성황후가 시해된 궁궐은 어디죠? 어디서 시해됐어? 어디선가 죽었겠지. 경복궁. 경복궁에 건청궁이라는 궁궐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복궁 안에 있는 조그만 궁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옥호루라고 하는 건물에서 이제 사망을 하죠. 그 다음에 아관파천 이후에 고종이 환궁한 곳이다. 아니 어디냐고 내가 물어보는 거잖아. 아관파천 이후에 환궁을 어디로 했어? 경운궁, 덕수궁으로 환궁했잖아요. 그래서 고종이 아관파천 이후에 환궁한 곳은 경운궁이고 그 다음에 석조전이 지어진 곳은 덕수궁. 똑같은 거니까 경운궁, 덕수궁 똑같은 거니까 알아두시고 우리는 하나만 더. 자, 창덕궁은 어느 왕 때 만들어졌죠? 이제 왕만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일단 경복궁은 언제 지었어? 뭐 언제 지었겠어? 처음에 지었으니까 태조 때 지었겠지. 태조 때 지었지. 그 다음에 창덕궁,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는 창덕궁은 어느 왕 때 지은 거죠? 태종이 왕자에 난 이후에 개경으로 갔었잖아요. 그래서 개경에서 왕이 돼요. 그러니까 정종 때 다시 개경으로 갔었고 천도를 했었고 개경에서 이제 왕위에 오르게 돼.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와 한양으로. 근데 한양에 돌아와서 막 자기 형제들이 여기 죽었잖아 경복궁에서. 그러니까 들어가기 싫은 거지. 그래서 새로 지은 건물이 창덕궁. 그러니까 태종 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창경궁은 성종 때. 그 전에 있었던 수강궁을 더 확장을 해서 왕실의 그 할머니들, 여자 할머니들이 이제 여러 분 계셨거든요. 그래서 성종의 할머니들, 여자 할머니들, 어른들 여기서 지내시라고 만든 게 창덕궁이고 그 다음에 경희궁이 광해군 때 지은 거죠. 경희궁이 광해군 때 지었어요. 그래서 이런 궁궐들이 있다. 덕수궁, 경운궁, 그 다음에 창덕궁, 창경궁, 경복궁, 경희궁 뭐 이런 궁궐들이 있다. 조선시대에 이렇게 보시면 되죠. 정답은 당연히 4번이겠죠? 네, 그쵸? 4번이죠? 자, 우리는 잠깐 쉬었다가 11번부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